의병방송 신백훈방송 앵커 박희선입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는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 정상화 플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애국지식인 34명이 국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호학대신의 TV만 시청하는 국민이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행사 내용을 세션별로 편집하여 올립니다. 본 영상은 유튜버에게 무상 제공하오니 널리 업로드 하시어 많은 국민이 알고 국민각성 나라를 살리게 해주시기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헌입니다. 저희 세션에 이제 사실은 5분이 계시고 6개 곡지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못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고 그래서 아쉬워했는데 마침 또 교수님이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세션은 6번째 세션이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그 기업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소기업 농촌 문제 그리고 문화, 관광 이런 분야에 대한 것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기반 조성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대의 황인학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주문을 받았는데 먼저 현재 상황 인식부터 좀 자리매김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는 현재 시점이 가장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세계 문명사적으로 볼 때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하나의 거대한 창조적 파괴를 수반하는 전환식이지만 거기다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전환까지 탄소 중인 에너지 전환까지 같이 결부가 되고 또 우리나라 잠깐만 게다가 우리나라는 내재적으로 2013년 그때 한국경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서서히 끌어가는 소단에 앉아있는 개구리로 묘사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상태는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사적으로, 문명사적으로, 한국경제적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이 상당히 중대한 전환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느냐. 근데 중대한 전환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대부분 대한민국 나라들이 흥망성쇠의 경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느냐. 성장에 관해서는 제 결론이 이겼습니다. 과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그렇고 한국도 보면 끊임없는 경제정책을 펼치는데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미래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어리석은 시식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성장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성장의 원천은 자본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바로 정부가 만드는 제도, 규제 시스템이다.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잘못된 제도는 그대로 두고 투자를 하라, 신기술을 육성하자 이런 것들은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스스로, 시장 스스로 될 만한 사업, 될 만한 기술 이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꾸자 하는 것이 혁신성장 전략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경제성장의 원천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기업가 정신보다는 자본, 기술 이쪽에 더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가 정신은 뭐냐면은 이게 혁신이라는 게 있죠. 슈페터 이런 건 혁신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위험을 감수하는 판단 결정도 일종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미지의 기회를 신속하게 기민하게 발견하는 것도 기업가적 역량인데 이 세 가지 하나씩 보십시다. 기민한 기회 발견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는 사전에 정부가 국회에서 이것만 됩니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한 기회를 발견해도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규제 시스템, 그 포지티브 열거주의가 아니라 원칙 허용 방식을 바꿔놓지 않으면은 4차 산업혁명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 어떤 산업이 나타날지, 어떤 기술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회 지금 규제 시스템 바꿔놓지 않으면 어려움에 더 가중된다는 것이고, 지금 기업가의 그 판단 결정, 그 신속 과감한 결정을 강조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인데, 그거 하면 우리는 지금 배임죄에 딱 걸리게 돼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깜빵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뭔가 좀 그 앞뒤가 안 맞는 그 제도는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든지 에너지 전환에 뭐 우리가 앞장서겠다든지 상당히 좀 그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을 지난 10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기 정부에서는 바로 잡자. 그 민간의 기업가 정신, 활력, 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이 국회에서 만든 제도, 정부가 집행하는 제도에 있다는 것 측면을 바라봐서 일단 국민의 재산권을 제대로 바로잡아주는 것. 이 약탈적 정부, 약탈적 정책 얘기하는데 그 약탈 부분을 바로잡아줘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 절반 정도 이상은 가져가지 말아야죠. 두 번째는 창의와 혁신. 이걸 가로막는 법적 규제 또는 집행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 손볼표가 있겠죠. 뭐 도전 등등 해가지고 분야별로 해야 될 일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뭐 여기 그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제 요지는 지금은 중대한 전환점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 세대가 어떤 운명을 갖게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과거에 했던 노동력, 자본, 기술, 저출생, 고령화 이런 것이 아니라 성장의 원천을 이 규제 시스템과 규제의 내용, 규제 품질을 찾아가지고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 중대한 전환 시점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활로를 찾을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인학 교수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이제 주제는 기업 관련해서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님이 이제 담당하시는 분야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2분 이내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업법 획기적 개폐로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및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축하자 하는 이제 제목으로 74페이지의 요약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준선 교수님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상법하고 공정거래법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왜곡되어 있는 기업 지배구조 이걸 정상화시켜야 된다 하는 중심으로 이제 상법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업상속세 이건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된다, 개편돼야 된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인을 형사처벌하는 거 이거 지금 금지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는 그 목표 자체가 공정거래법이 고유의 경쟁법인 독점금지법으로 환원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정거래법 제정 40년 만에 전면 개혁되어 있는 걸 이걸 재개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준선 교수님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주제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매년 250개를 육성한다 하는 주제로 연세대 문종진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 문종진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들 이제 그동안 코로나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 대응책이 이제 힘입어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실물 경제 유축하고 금융시장 경색 현상도 이제 차단이 돼서 마이너스 성장이 최소화되고 경제 반등의 모멘텀도 마련됐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경제는 K자 회복세를 보이는 등 부문별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용시장에서도 대기업 취업자 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감소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서 종전에 일자리의 한 95%까지 차지하다가 93%, 90% 했는데 지금은 83%로 이렇게 중소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종전에 해왔던 방식을 그냥 그대로 양적 투입 이런 정책 위주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고 또 어떤 개선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더욱이 요새는 블록체인이나 또 NFT나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이 전환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기업의 참여나 유도를 촉진하고 우리가 이제 그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뒤에 나오면 이제 금융 부분에서도 워낙 수익을 못 내니까 3년 연속 그 고정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 기업들이 한 3배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응을 못한 상태로 계속되고 규제는 이제 종종 규제가 존속됨으로 인해서 더욱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거쳐서 우리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그동안은 이제 총수요 진작보다 실물 경제와 노동 시장의 미스매칭 완화를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이제 그동안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뭐 효과는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정부에서 한 그 수출 판로를 위해서 중견기업의 물류량과 해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류 바우처 산업을 실시하고 수출 마케팅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이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 운송비와 현재 물류비를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 그 다음에 브랜드 K 해외 마케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더 이 부분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ICT 융복합 기술이나 비대면 신산업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의 추천 요건을 개수를 좀 10개에서 5개, 조달 실적도 10억인데 5억은 이제 완화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지원 실적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2019년도에 4.63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굉장히 이 실적은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양적 투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을 수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시도와 사업화 성공률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R&D 지원의 목표가 양적 투입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누적되어 온 그 지원의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불분명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양적 투입 위주로 이렇게 실시한 것보다는 파괴적 혁신을 이뤄냈느냐, 그 다음에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중소기업의 단기 애로사항이 뭐냐, 금융상의 문제가 뭐냐, 뭐 이런 그 다음에 현장 기술을 개선하는 위주로 초점을 맞춰옴에 따라 이런 부분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및 산업 구조의 어떤 디테일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조기업 기반의 그 제조업 때 제가 납품하고 하청업체의 관계로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이제 1차 밴드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 지원 실패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기업 위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수익이 다시 재투자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재투자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앞으로 정부의 R&D 관련 사업의 혁신 방안으로서
기업의 초기 탐색 연구 분야에 우리가 집중해서 지원하도록 하자. 운영 자금이나 단순한 애로 그 해소를 위한 이런 대책이 아니라 초기 탐색 연구 분야에 집중시키고 분야별로 업무 지향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자. 미션 오리엔티드. 그래서 지원하는 어떤 특정 그 사업 내용을 디테일하게 지정해서 줘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주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효과가 과연 방초대로 났는지 이런 부분은 알기 어려웠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시장 가치 중심으로 R&D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다. 과연 시장에서 이게 부가가치 창출에 성공했느냐,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성과 평가를 해야지 투입을 많이 했다, 고용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는 올해에 물 붓듯식으로 돈만 지원하지 효과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요새 이제 그 공공조달 계약금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새 이제 물가 상승률이 원자재 가격 때문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원자재 가격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원래 납품계약을 맺었는데 납품계약을 맞추려면 당초 계약 당시에 비해서 너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손해를 보고 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약 금액을 즉시 물가 상승이나 원가 상승 부분을 반영해서 즉시 조정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즉 납품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조항이 과거에 이제 동전에는 재량 규정이었는데 강행 규정으로 이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의뢰 입장이니까 괜히 그런 얘기를 꺼내서 밉상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또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 공제 확대 방안인데요. 지금은 이제 결손금 소급이 직전 연도로 이제 제한을 하니까 그 전에 그 다음 해 이익을 나지 않으면 적용을 못 받으니까 한 3년 정도로 이렇게 소급해서 이런 부분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실질적인 결손금 발생에 대한 소급 공제 확대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 일자리가 이제 늘지 않은 게 집집마다 한 친척 중에 또 식구 중에 이렇게 취업을 제대로 못해서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일자리도 현 정부 들어서 일자리도 잘 늘지 않았지만 질도 악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중소기업 벤처부를 신설을 하고 경제 중심을 중소기업에 두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취업자 수와 임금 수준이 악화되고 대기업과 격차는 더 벌어졌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이 중소기업 경쟁력 육성보다는 대기업의 머리를 때려서 우리 규제를 강화해서 실을 맞추려는 이러한 정책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나름대로 크지 못하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취업자 수치를 보면 대기업은 2021년 취업자 수가 277만 명이 늘었는데 중소기업은 2020년 1분기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400만 명이 붕괴가 돼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54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게 전부 자동화나 기계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도 고용 확대가 일어나기는 이제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의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83%가 최근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한 대출을 향후 고용 유지를 잘 하고 있으면 보조금으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제도를 하면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가급적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고
우리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웃기는 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비율은 더 낮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나름 구조 조정을 동반해서 어떤 만기 연장 이런 금융 유예 조치를 연기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대출금 규모가 204조 원에 달하는데 연체 대출 비율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이런 모순을 보이고 있고, 뭐 연체 대출이라는 게 모수 대출을 막 늘리니까 연체 대출 비율은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또 수치를 보면 2020년 말에 가중 채무자의 잠재 부실률이 15.94%에 달하는데 임금 근로자의 5.8%의 3배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금융 지원으로 통해서 중소기업 대출이 전년 대비 50조 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향후 부실 채권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니까 우리 DSR 규제하고 우리 신용대출, 가계대출 규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급작스러운 자금 압박에 직면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사금융으로 또 빠질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만기 연장을 할 수는 없고 이자 유예를 해준 조치는 없고 구조조정과 옥석을 가려가지고 병행하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와 연계되는 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서 강소기업 육성책으로 전환하자. 강소기업은 말 그대로 히든 챔피언이라 그래서 세계 점유율이 1 내지 3위에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매출 증가율이라든지 영업이익률, 고용 이런 실적에서 탁월한 실적을 보이기 때문에 다 이 구조조정 없이 현재 있는 기업을 다 이렇게 끌고 가면 우리가 더 우리 어떤 상처 부위라든지 이게 수술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더 악화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강소기업 위주로 해야 되는데 강소기업이라는 게 사실 2011 원래 독일에서 있었던 거죠. 2011년부터 강소기업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총괄 조정 기관이 없으니까 뭐 지원 기관별로 이 기관에서도 이름 붙이고 저 기관에서 이름 붙이고 해가지고 아주 산발적으로 중복 시행되고 선정 기준도 제각적으로 해서 신청기업의 혼선을 빚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지원시켜 나가기 위해서 또 예비 강소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은퇴자들이 많은데 금융이나 제조, 유통, 수출입, 생산, 마케팅 전문 분야 인력을 연계시켜서 싼 비용으로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업과 연계돼서 실시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ESG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도 필요한데 이제 대기업 위주로 환경이나 사회, 기업 구조 측면에서 우리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 할 염두가 안 나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실시를 못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도 ESG의 요소를 고려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이슈를 발굴하고 우려해서 점검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일자리를 90% 정도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거 25년도까지 강소기업 250개를 만들자 하는 주제로 연세대 문종진 교수님께서 이제 주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는 6차 산업으로 잘 사는 농촌 육성이라는 제목으로 78페이지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의 전상현 교수님 오늘 못 오셨는데 요지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가 1940년도에 1차, 2차, 3차 산업을 분류한 산업 분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1차는 생산이고 2차는 가공이고 3차는 이제 유통이죠. 그래서 6차 산업 하면은 이 1, 2, 3차를 다 아우르는 산업,
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유통도 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육성시켜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대응 전략으로서 제시하신 것이 영농 플랫폼 사업자를 만들어보자 하는 제안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이 어떤 면에서 독과점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약간 요즘은 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프로토콜 경제라는 그런 개념도 이제 나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이익 보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탈중앙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시대입니다. 어쨌건 농촌도 이대로 두면은 안 되겠다. 영농 플랫폼 사업자를 육성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농업 경영 고도화를 위해서 특례 규정을 좀 신설하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재준선 교수님 주제를 마치고요. 제가 두 꼭지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짧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자료 좀 올려주세요. 제가 맡은 분야는 이제 문화하고 관광인데요. 일단 문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주세요. 네, 내용은 뭐 저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3, 4분 정도 만에 주제 하나씩 맡기겠습니다. 예. 자, 문화는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느냐?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문화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이게 넘어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나? 어떻게? 네, 문화산업의 육성은 서비스 중심제로 산업이 재편되기 때문에 세계 주요국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문화의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제가 저기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 놨습니다만은 지식재산권, 해리포터 우리가 잘 아는 저거 하나가 매출이 575억 달러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수출 10년 한 것보다도 3배 규모가 정도 된다. 놀라운 현실이죠. 그 다음에 포켓몬스터, 스타워즈, 미키마우스 이런 등등도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 IT 인터넷 관련해서 우리가 5대 빅테크 기업, 미국에 있는 그 팡이라고 부르죠. 그런 기업들의 가치,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를 입힌 도시나 지역의 재생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런던 테크시티, 스페인 북부에 완전히 쇠퇴한 빌바오가 구겐하임 박물관을 유치해서 재생되었다. 이런 사례들, 스웨덴 말네, 포클랜드, 일본의 나오시마, 이런 등등이 이제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문화정책 발전 과정입니다. 문화정책은 1972년도에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역대 정부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던 첫 번째 정부는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세계화 추진 및 문화창달 5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 콘텐츠 이런 진흥을 위해서 그 이후에도 각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의 문화정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갖고 있다. 특히 제일 밑에 있는 문화산업정책의 편향성 문제, 이거 굉장히 문제가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문화산업 육성 방향을 제가 4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산업 진흥 방향을 대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융합, 문화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신성장 동력 발굴,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이런 거 이제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상품 서비스를 창조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이런 생태계에 대한 육성 지원 필요하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주제는 문화 교류와 국제화 전략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국인만 하더라도 133만 명을 이제 능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인구 8천만 명인데 700만 명이 외국인입니다. 그 사람들도 한 300만 명 정도가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7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국인 이거 어떤 면에서는 자산입니다.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있겠다. 그 다음에 글로벌 코리아, 한국 문화의 국제화, 세계화,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기생충 미나리, 그 다음에 근대의 오징어 게임, 세계적으로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복합 한류 테마당지, 저거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주장되어 왔습니다만 아직도 저거는 안 되고 있는 거, 문화계의 수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창의적인 문화인 육성 전략의 추진입니다. 사실은 문화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이거 존중돼야 되고, 이거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공연예술 비정규직 실업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인재, 아까 말씀드린 해리포터 이런 등등의 한 분의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점에서 육성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화 분야의 이제 마지막 주제로 문화 산업의 이념 편향성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책을 내면은 좌파 계열의 책들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팔리고 있고 거의 그 주요 작가들의 대부분이 90%가 좌파적 시각을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표시된 여기 보면은 영화, 방송 미디어,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서 문화예술을 가장한 이념적 예술 활동,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권력에 집중된 재정 지원, 그러니까 각종 문화예술 단체 건전한 육성이 필요하다. 재정 지원의 공정성 회복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문화가 있는 행복한 삶,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문화를 입힌 빌바오라든지 말메라든지 이런 예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1세기를 선도하는 문화 선진국 달성을 기원합니다. 주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입니다. 자, 문화가 행복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얘기한다면 관광은 기쁨 산업입니다. 우리 외래 관광객이 지금 2016년 1750만 명 정도 되어 있다가 계속 내려가서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175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일본은 3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주제, 관광입니다. 자, 관광산업 그냥 이거 복잡하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냥 넘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광산업은 사실상 거의 다 셧다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관광산업의 GDP 기여도가 10%입니다. 고용 기여도도 1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실정이냐? 여기에 보시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GDP 비중은 국제 한 10% 되는데 우리는 3% 정도를 밑돌고 있고 고용 기여도도 3% 정도. 주요 51개국 중에서 최하위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해외 관광 출국자 내국인은 거의 3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2016년에 1700만 명 정도 되다가 인근 국가하고 중국하고 사드 갈등, 일본하고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등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1750만 명을 겨우 2019년에 회복한 그런 상태로 정체되어 있고,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래 관광객은 85% 정도 감소했습니다. 관광산업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이렇습니다. 관광산업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회복하는데도 고용 기여도 이거 한 10% 국제 기준까지 가도록 육성돼야 되고, GDP 기여도도 10% 정도 가야 되는데 지금 2.8%다. 그 다음에 국민복지적인 융합산업이다, 관광산업은. 그래서 이것을 이게 경제에 주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다각적이다. 더구나 디지털 시대의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에 있어서도 신성장 관광산업이라는 거 있습니다. 의료관광이라든지 마이스 관광, 웰니스 관광 이런 등등이 지금 현재 많은 국가에서 고수익 단위 관광객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에 있는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4차 산업혁명시대의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비전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방한 외래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자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 신성장 산업, 방금 말씀드렸던 의료관광객 지금 한 40만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100만 명까지 올리자. 마이스 산업 250만 명까지를 조기 달성하자. 그 다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내수관광 활성화 내지 과감한 규제 개선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이런 여기에서 보시면은 리조트, 호텔, 공유, 숙박, 케이블카, 골프장, 특수세 이런 것 관광 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오스트리아는 2,600개 있습니다. 스위스는 40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립도립공원에 9개 정도밖에 케이블카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 카르텔 때문에, 반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분야에 GDP 고용 기여도 이런 거 올리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광산업 정책 방향은 4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한 2,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우선 관광 추진 체계가 개편되어 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라는 게 있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까지. 대통령 주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딱 한 번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무총리가 했죠. 왜? 그냥 이건 여러 부처에 복합적으로 관계되는 융합산업인데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법 체계도 이제 관광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중구난방으로 개선되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손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의 전략적 추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그냥 내용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얘기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여기 라번에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이런 규제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환경단체 때문에 뭔가를 못하고 있는 거가, 우리나라 아주 산림이 거의 70% 아닙니까? 국토 면적에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삭도협회 2015년 발표하면 우리나라는 9개밖에 국립도립공원에 케이블카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2,600개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또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나번에 있는 외래 관객의 유치인데요. 2010년에 외국인 관객이 한국에 880만 명, 일본에는 861만 명밖에 안 왔습니다. 우리가 외래 방문객이 일본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에. 그런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일본은 총리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시작해서 일본은 지금 3,200만 명 갔습니다. 외래 관광객이. 우리나라는
2016년에 있었던 1,750만 명 수준, 이게 겨우 2019년에 회복됐습니다. 이런 정도가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하고의 사드 갈등, 일본하고의 외교 갈등 이런 것 등등 때문에 그렇게 돼. 일본은 중국하고 문제도 있었지만은 총력을 다해서 3,200만 명 갈 때 우리보다도 적었던 일본 외래 관광객이 우리를 2배로 앞지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와 같이 이 관광 산업 이런 걸 통해서 지역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는 그런 산업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올렸고요. 자, 이제 4개 중에서 3번째 주제입니다. 국내 관광 확대가 필요하다. 이제는 근래의 관광 조류가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지금 단거리, 근거리 여행의 일상화, 지역살이,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아보자 이런 등등이 이제 많이 일상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면 지역 일자리 생기고 주민소득 증대되고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고요. 국민복지 관광 이런 걸 통해서 국내 관광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자. 마지막입니다. 자, 디지털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융합,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고 NFT 얘기 많이 하고 여러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도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형태들이 외국에서 선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노력들이 다소 미약합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문제 이런 거 막혀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관광 친화적 사회 시스템 이런 등등이 이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외래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조기 달성해서 신성장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 대국을 이루겠다 하는 말씀의 제 보고입니다. 자, 제 보고까지 해서 저희 6번째 세션에 6개 주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 1분만 요약을 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적인 측면, 유재 인력 공급 문제를 강인학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기업법, 반기업 친노조 이런데 역점이 된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문제가 있다. 최준성 교수님이 자료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기업, 금융대책, 중소기업, 강소기업 250개 육성하자. 문종진 연세대 교수님 오늘 참석하셔서 말씀해 주셨고, 농업 부분, 6차 산업 활성화, 영농 플랫폼 사업자를 육성하자. 숭실대 전사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기쁨 산업인 관광 산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6번째 세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딱 맞춰 주셨습니다.